누가 봐도 내추럴 보디빌더는 아닌 것 같은데 도핑 테스트는 통과했다고. 나는 그러면 내추럴 아니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핑 테스트에 통과했으니 내추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추럴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도핑 테스트의 통과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 시에 도핑 테스트 시에 뭐 소변으로 하는 경우 미리 건강한 사람의 소변을 싸가지고 갑니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잠시 이제 소변 보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 싸가지고 온 소변을 이렇게 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면서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거죠. 전문가가 이 타이밍에서 이 약물을 이제 중단하면은 도핑 테스트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약물 제대로 쓰고 그냥 뭐 심사위원이나 뭐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건네주고 나는 안 한다. 이걸로 퉁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면은 제 가치관 기준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제 삶에 있어 모든 부분에서 떳떳하냐고 물으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 몸을 만든 부분에서는 100% 떳떳합니다. 또 약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은 스테로이드 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약물 말고도 뭐 많은데 가짜 내추럴들이 내추럴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추럴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보디빌더들이 쓰는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인슐린 있습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이든 비시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반감기가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뭐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은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고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검사를 하면 아주 비싼 혈액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디빌딩 이제 시합에서 도핑 테스트를 할 때는 뭐 그만큼 이렇게 비싼 혈액 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잡아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IGF-1 뭐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디빌딩에서 하는 약물 검사로는 이제 발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쓰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그 물질을 안 쓰면은 이제 걸리지가 않는 거죠. 또 미오스타틴 억제제 이런 것도 감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보면은 참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운동하지 맙시다. 내추럴로 운동하는 분들에게 또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상 효율적이었던 것이라 개인마다 효과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동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자주 운동하라. 뭐 하루에 2번까지도 운동하라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고 촉발시키는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운동이 이 단백질 합성 수준을 높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2번 운동함으로써 또 이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볼륨은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코티솔 호르몬 때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합니다만 근육 성장이 목표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코티솔 호르몬을 일부러 분비되게 유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과도하게 운동 시간과 운동량을 늘리게 된다면 코티솔 호르몬과 코티솔 수용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 몸의 대사를 늘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만들죠.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좀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겁니다. 근육을 분해해서요. 그리고 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었죠. 이 에너지가 남게 되면은 다시 근육으로 합성되느냐? 아닙니다.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게 만성화되면은 코티솔 수치가 높아지는 게 만성화가 되면은 식욕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주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죠. 식단 부분에서는 뭐 식상한 이야기겠지만 적절한 칼로리 섭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딱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실천해 가면서 조금씩 수정, 발전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양보다 좀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가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벌크업 이런 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살찝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적게 먹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할 시에 문제인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성적으로 코티솔 수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아까 코티솔 수치가 높아졌을 때의 단점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량 부분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은 그 강도에 따라, 그리고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달라집니다. 체중 증가를 위한다면은 체중 1kg당 한 단백질 2.5, 3g 정도 섭취하시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지방으로 적절한 비율로 채우시는 것이 좋고요. 다이어트를 위한다면 오히려 단백질을 더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이 그러면은 가능해지겠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하시고요. 포화지방산, 단일 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좀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량의 15% 정도 이상이 된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부분에서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